32년 동안 범인 무지하게 많이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32년 했으니까 좀 많이 잡아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35년 동안 270곡 불렀거든요. 아우 노래 교수님 몇백 명 되나요? 한 3천여 명 될 겁니다. 검거한 사람이? 예. 뭐 본업에 충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실제로 또 예. 유명하신 게 봉준호 감독님의 네.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 그 송강호 씨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시죠. 그거는 좀 와전된 것 같고요. 아니, 저 그거는 와전대로 봉준호 방송에서 감독만이 알고 있는 일이고요. 네. 그때 이제 그 화성의 그 뭐 지원형 사건, 뭐 직접 수사를 했건 참여했던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사전에 상당히 많이 했어요. 아, 그 과정에서 저도 좀 응한 적이 있고 거기서 몇 가지 이제 저도 나름대로 팁을 좀 준 거는 있죠. 이 새끼야!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날 리가 없지만 그때 집을 나갔으니까 집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수사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수액을 좀 얻어가지고 나뭇가지에 걸고 이제 주사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기억에 나는 농협 노트입니다. 농협 노트. 그 영화에 보면 그 송강호 씨가 그 다이어리 그렇게 펼치고 그 안에 범인 사진, 뭐 인적사항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나오는데 한 100권씩 얻어가지고 와서 그거를 형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도대체 그 화성살인 같은 그런 경우 말이에요. 예. 제일 궁금한 게 왜 도대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화성은 이제 요즘엔 지명은 안 쓰고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이렇게 이제 범인의 이름을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춘재라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가장 그 기본적인 특징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못 고통을 느끼죠. 느끼지 못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의 범죄학자 같은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를 양복을 입은 뱀이라고 해요. 그 제가 한 32년 강력 형사를 하면서 지켜본 사람들 중에 정말 죄책감 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들의 생각은 모든 그 이 사고의 중심이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쁜 거는 그냥 그걸로 기분 나쁜 거고 타인의 어떤 그 감정은 전혀 배제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사이코패스다. 정신 상태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게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 뭔가 그게 그 사이코패스한 어떠한 퍼스널리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는 면책 사유가 안 됩니다. 심신 상실이라든지 심신 미약 같은 경우는 감형 내지는 면책이 되거든요. 근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사이코패스는 면책 사유가 아니에요. 심신미약은 뭐? 심신미약은 뭐 이 자기의 어떤 그 심신이 좀 그 연약한 상태이고 심신 상실 같은 경우는 뭐 사물을 변별할 수도 없고 심신 어떤 장악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죠.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신 상실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면책 사유죠.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죠. 정신건 그런 사람들한테 공격도 많이 받으셨겠다. 뭐 심신 이상한 사람들 뭐 이렇게 아니면 그분들은 돌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이 기반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검거하러 잘못 나갔다가는 형사들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기도 해요. 보통 근데 자란 환경이 좀 문제죠, 그런 사람들. 그거는 이제 대체로 90% 이상이 어렸을 때 비교적 빈곤한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가족 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학대를 당한 사람이 결국 집이라는 어떤 그 보호 울타리를 떠나게 되겠잖아요. 떠나게 되면 혈혈단신 남아가지고 생계는 해결해야 되니까 범죄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작은 범죄 처음에는 절도죠. 남의 거 훔치고 먹기 위해서 조금씩 대범해지면 대다수의 절도범들이 일정 기간이 되면 강도범으로 바뀝니다. 편하거든요. 노심초사 남의 집에 숨 안 쉬고 들어가서 훔치는 것과 막상 교도소 수감돼서 보니까 강도로 들어온 사람이나 절도로 들어온 사람이 별반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대범하게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형사들이 절도로 한 5번 검거돼서 오면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사진 잘 찍어놓습니다. 쟤는 반드시 다음번에는 혹시 들어오면 강도가 돼서 온다. 사진 잘 찍어놔라. 우리끼리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강도가 되다 보면 강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 흉기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순간 살인범이 되죠. 하여튼 그 우리 사회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엄마 아빠가 잘 살아야 된다. 싸우지 말고. 그거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만 한다. 그 당위성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문화가 지금 너무 사라지고 있다. 이게 참 죽음과 삶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아주 밀접하게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의미 있는 그 주제로 선생님의 강연을 한번 먼저 청해 드릴까 합니다.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뭐 거의 인류사의 전체를 커버하는 방대한 주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문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건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선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하고 결리거든. 그것은 인간을 말하는 동시에 항상 우주 이거를 같이 얘기해야 이제 죽음이라는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좀 어려워요? 아예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안해 이거. 근데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게 결국 하늘도 기고 땅도 긴데 전부 기적인 세계관이니까 이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하늘이라고 그러지만 하늘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정신적인 세계가 되는 거고 땅이라는 게 우리의 그 육체적인 세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땅의 묘합이다. 그것이 아주 묘한 합체라 이거죠. 하늘과 땅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삶이에요. 장자의 유명한 말이 결국은 기가 취하면은 생이고 귀가 흩어지면 사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다시 분리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무형의 하늘적인 부분을 보통 혼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혼. 그리고 땅적인 부분을 백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죽으면은 백은 바로 땅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땅이니까. 혼은 하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거저 있는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은 혼으로 가득 찬 몇 억만 년의 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혼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혼들. 혼이 쑥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혼은 어디서 온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 의학은 혼이라는 걸 전부 뇌의 작용으로 돌린 거예요. 네, 정신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우리 혼백이라고 하는 사상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모든 존재 구석구석 정신이 있다니까. 혼났다. 이게 뭐냐면 혼이 잠깐 콱 놀라가지고 쫙 빠진 거라. 근데 요 전체로 머리카락 이거 다 혼이 있어. 요거 다. 요거 그대로 있다고 혼이. 그게 살짝 빠진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혼과 백이 하늘적 요소와 땅적인 요소가 교란이 생기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삶에서도 있다 이거야. 하여튼 이게 그 사람들의 그 우주관 에서 오는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이다 이거야. 그 이해 방식에서 종교 문화가 각 문명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백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형사님도 그렇죠. 이거 죽었구나. 이거 몸으로 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들 생각에 뭐냐면 혼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사람이
늙어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백이 살살 이렇게 소멸이 돼가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혼도 그냥 서서히 같이 이렇게 나도 힘들어, 혼도 힘들어, 이제 나도 좀 흩어져야겠다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 이 형사분들이 경험하는 살인사건으로 됐다. 그러면 갑자기 혼이 거하던 자기 장소가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렇죠. 그 혼은 야 이거 내 자리가 어디로 갔네 이거. 열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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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사고 현장에 갔을 때 그렇죠. 이 혼은 떠도는 거야. 내가 조금 아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 백이 어디로 갔어 내 백이. 그래서 그러한 혼은 이 역귀가 되기 쉽다는 거야. 그 억울하니까. 근데 사실 원혼이라는 것도 원이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돼요.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 아니에요. 최영 장군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간절하게 그분을 기억하고 그러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대의와 결합할 적에는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다. 억울한 원혼이 아닌 거죠. 그거는 뭐 사실 당당한 의로운 죽음. 그렇죠. 의로운 죽음이 되는 거죠. 그런 죽음은. 아유. 말 나온 김에 형사라는 직업이 죽음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건에 딱 도착하잖아요. 나 같으면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그 음산한 뭐 그것도 있을 거고. 초임 시절에는 사건 현장 가면 사실 죽은 사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죠. 진짜 화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진짜 억울하게 죽었다. 예. 아 이건 정말 내가 풀어주고 싶다 한을. 일단은 시신이 발견돼 가지고 최초의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형사입니다. 그렇죠. 그건 가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게 돼요. 살아 있으면서 죽음으로 넘어가기까지의 이 사람의 어떤 과정이 자꾸 이 몸소 체험이 되는 거죠. 몸소 체험. 집중적으로 막 공격했던 부위를 보면 내가 거기가 아파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발가벗겨진 채 사망해 있으면 추운 날에는 이불을 좀 덮어주고 싶은 생각, 옷을 좀 입히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혹시 표정도 있나요? 표정이 있습니다. 이제 법과학적인 측면에서 또 뭐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표정에 의해서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 저희도 또 추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교수님 막 범인 잡으러 다니고 막 옥상 뛰어다니잖아요. 막 예. 영화 보면 그래도 보셨어요? 삶과 어떤 죽음의 찰나를 좀 경험을 뭐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 지방에 보면 그 집을 지을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어놔가지고 한 2, 3m 간격으로 한 격만 있지 옥상에서 옥상으로 뛰어댕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영화처럼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 집만 들어가면 다 털을 수 있어요. 그런 범인을 이제 낮에부터 추적을 하고 있었어요. 꼭 주부들이 장 보러 간다는 시간대에 절도하는 그 절도범입니다. 그 시간대에 어둑어둑할 무렵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쫓아가니까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옥상에서 쫓아가니까 이쪽 옥상으로 뛰어요. 또 그쪽 옥상으로 뛰어가면 저쪽으로 뛰고 사실 뛸 때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래도 저 잡아야 된다고 이제 계속 뛴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막 숨이 헐떡헐떡 하는데 또 다시 뛰더라고요. 근데 뛰는 순간 벅 소리 나더니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뭐야? 그리고 딱 보니까요. 옥상에 있는 건조대 빨랫줄에 목이 걸린 거예요. 오 마이 갓. 뛰다가. 어둑어둑해지니까 잘 안 보였던 겁니다, 건조대가. 내가 만약에 저기 걸렸다면 제가 다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는 것과 죽은 거랑 찰나구나. 찰나구나, 진짜. 그런 경험을 제가 이 절도범을 쫓으면서 해봤습니다. 뭐 많이 하셨겠지 그런 거.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칼맞아 보셨어요? 네.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어떻게요? 어느 길가를 가고 있다 여름날에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이게 사람이 참 느낌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뒤돌아봐도 뭐 이상 없고 하는데 한순간 방심한 사이에 좀 뜨끔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예. 구속시켰던 그런 아, 사람 묘해요. 꽤 됐거든요. 제가 구속해서 강도 범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찌른 손을 잡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순식간에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다. 아, 내가 지금 얘한테 복수당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이 손 놓으면 죽거든요. 죽거든요. 아, 찔린 손을 잡고 늘어져야 돼요. 이거 놓치면 계속 들어오니까. 아, 이것도 빼서 또 이렇게 막 하니까. 예.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뼈쪽 공포증, 모서리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한 7, 8개월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집에서 과일 깎고 그럴 때도 다 잘라놨죠. 형사들, 강력 형사들 집에 가면요. 과일 칼이고 과도고 전부 다 끝에 다 잘라놔가지고 뭉툭해요. 이 뾰족한 거 자체가 영 싫거든요. 아니 근데 한국 형사분들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뜯는 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끝장 그게 본다는 거. 끝장 본다는 거는 미국은 퇴근하더라고 형사들이. 대한민국 형사가 출퇴근이 있다는 건 사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형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그 당위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건을 일으키고 피신해서 도주하고 있는 범인들이 있을 텐데요. 형사들이 포기하면 그놈은 그 순간 발 뻗고 자는 겁니다. 공소시효하고 관계없이 형사 담당 형사가 포기하면 그놈은 그 순간부터 발 쭉 뻗고 자는 거예요. 야, 그렇네. 형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네. 그래서 좀 집념 있는 겁니다. You have broken me all the way down, down upon my knees. And you have broken me all the way now. 형사들은 현장 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은 간단한 그 어떤 그 재래라고 그럴까요? 뭐 묵념이라도 좋고요. 저는 가지고 다녔어요. 야. 마분지도 한 100장 정도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는 데다가 사건이 나면 현장 가서 그거 일단 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컵에다가 쌀 담고 향 몇 개 꽂고 그다음에 이제 술 한 잔 따르고 우리끼리 절 한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의식을 치렀는데요. 그렇게 하는 태도는 그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형사 입장에서 좀 도와달라. 혹시 이 혼이 있다면 내가 혼이 열심히 있다. 해서 할 테니까 좀 우리를 좀 건강하게. 도와달라. 어떤 직무적인 관점에서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죽은 자의 어떤 혼을 좀 달래준다는 개념이 저희 머릿속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실은 그 죽은 자의 가족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죽은 자의 가족들이 대다수 느끼는 트라우마가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내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고 나면 그 유가족들이 심리치료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연구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아마 좀 생각하고 현장 나가서 간단한 재래 같은 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 신자가 많으신가 봐요 형사분들은. 그거는 불교가 이게 아닐 겁니다. 그냥 예. 근데 형사들은 이제 우리들끼리는 그런 얘기해요. 옛날 고참 형사분이 그러더라고. 야, 우리는 막 어차피 단골레 팔자야. 단골레 팔자니까 단골레답게 단골이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단골같이 살아. 그래서 아유 단골레들이 하는 일은 그러면 아까 하신 것처럼 무슨 씻긴 굿이라든지 한풀이 해주는 건데 형사가 하는 일이 무슨 그거하고 동일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억울한 죽음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뛰어다니는 형사의 모습들이 이 무속인이 한바탕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미국 형사들은 성경책 놓고 하나? 안 합니다. 제가 그 미군들하고도 같이 아느냐 아버지 오늘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지. 미국 형사들은 어때요? 그런 현장들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가면은 철저히 과학적이죠. 현장 보존하는 형태에서부터 뭐 시작해서 어떤 억울하게 죽은 그 죽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물건으로 그때부터는 보기 시작합니다. 사건으로만 딱. 내 사건의 대상. 그런데 이제 막 이게 진짜 영화처럼 이렇게 토하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부검 갔다 왔을 때. 그 부검을 이제 의심스러운 타살의 의혹이 있는 죽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수에 가서 부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임 형사들은 반드시 부검은 입회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좀 익숙해지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부검하는 전 과정을 보게 되고 제일 고통스러운 건 이제 냄새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사 시간에 꼭 데리고 가서 고참 형사들이 이 먹는 메뉴가 곱창 뭐 무슨 탕. 그러니까 이게 일단 훈련이네요, 일종의. 일종의 그거- 고통스럽죠. 그쵸.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그 토하고 그러는데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뭐 그 시신을 바라보는 그 태도는 확 바뀌죠. 뭐 이 여기 쓰신 거 보면은 목욕탕에 예. 가서 때도 못 민다. 예, 예. 왜요? 예, 선생님 그 다 보셨네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요. 32년 동안 그 부검 현장에 가서 시신을 수습한 게 한 500여 구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부검하는 현장에를 가면 이런 그 철제 그 기다란 의자 하나에 벗겨진 사람이 누워 있고 마스크를 하고 가운을 입은 부검이들이 부검을 진행을 해요. 그걸 하도 보다 보니까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를 좀 밀어내려고 그 세신 하시는 분들 그 침대 거기에 딱 벌거벗고 누우면요. 그분이 다가올 때 막 머리에서 쭈빗쭈빗 땀이 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부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는 저 때 못 밀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매일 가시겠네요, 사우나. 자주 갔습니다. 예, 자주 갔습니다. 마무리를 짓자면은 자로라는 그 공자의 제자가 그 공자한테 귀신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거든. 자로라는 그 공자의 아주 그 우직한 깡패 출신의 이럴 때 말씀. 깡패 출신의 그 자로가 도대체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로니까 이런 질문을 보통 사람들이 이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공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당신 귀신을 섬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질 않은 테마인데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보니까 미능사인 언능사귀리요. 내가 사람도 아직 섬기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까지 섬기겠느냐. 그러니까는 간문사. 감히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미지생 언지사. 나는 아직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죽음을 알리요. 그래서 또 번지라고 어린 제자였는데 말년에 공자의 그 마차몰이를 했던 친구가 묻는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알미라는 게 뭡니까? 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이 경귀신이 원지라고 그랬거든요. 예? 여기 귀신이라는 거는 여기 동양인들의 귀신이라는 게 꼭 고스트라든가 이게 잘못 해석을 하시는데 귀신이라는 게 이 신령스러운 우주의 기운. 거의 그거는 서구에서 말하는 갓이라는 개념과 차이가 없습니다. 갓은 공경을 해라. 그러나 멀리 해라. 멀리 해라.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될 수 있는 대로 거리를 두어야 경건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 주제에서는 거리를 두는 삶.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종교에 빠져 미친 데가던가 어디 뭐 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같은 일이 있을 수 없죠. 이 원지가 되면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좋아. 하여튼 종교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너의 삶을 고민해라. 결국은 우리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상식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마디로 굿을 얘기한 게 뭐냐면 딱 이 말이거든요. 이 신종추원이라는 말 우리가 고귀하게 이 권위 있게 삼가서 잘 모실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멀리 있는 조상까지도 우리가 추념한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끝마금을 권위 있고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하자. 그래서 군문화라는 건 신종추원이거든. 그렇게 되면은 그 집안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민덕이 후해진다 그거야. 굿을 잘 해야 결국은 그 문화가 후덕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는 이걸 지켜온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알 수 없다라는 그 공자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고 결국 뭐 우리 뭐 열심히 충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죽음은 항상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 결국은 아까 신종추원 말씀하셨잖아요. 의미 있는 죽음, 품위 있는 죽음, 그거를 추원해서 기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쭉 이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외우고 왔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야, 그래서 좋으신데, 좋으셔, 야, 저 강의도 꽤 많이 했어요. 그죠? 무당 같은 거 찾아가 보신 적 있어요? 아, 수도 없죠. 어디에요? 거기? 형사들은 좀 잘하는 데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렇게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저 한 32년 동안 대충 한 300번은 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또 이 얘기 잘못하면 형사가 과학수사는 안 하고 맨 점집에나 댕긴다고 아니, 뭐든 하는 이런 거죠. 아니, 비난도 뭐, 듣는데 아니, 하다 안 되니까 그런 경우. 그럼요. 아니,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건. 뭐 우연히 사건이 또그 쉽게 검거가 되면 봐라 우리 이렇게 차례 지내고 했더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잡게 해줬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무당까지 찾아갔는데도 못 잡으셔서 미제 사건 된 것도 있으세요? 저는 상당히 그 이름이 복복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배당된 사건은 뭐 특히 살인 사건 등등이 이제 강력 사건인데요. 거의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4년도 이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하면서 한이 맺힌 사건이 있습니다. 뭐 영원히 저한테 실패한 형사라는 그 오명을 씌워주고 있는 사건이 호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에요. 이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학교 파하고 나서 집까지는 한 700m 거리니까 10분 이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학교 앞에서 엄마 나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하고 전화하고 그 길로 행방불명돼서 90여일이 지난 그 이듬해 그 시신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붙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꼭 잡고 싶었어요, 범인. 정말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잡고 그 싶었어요. 매니큐어 사건. 예. 근데 안 돼서요. 그 아이가 지내던 방에 가서 그 아이의 이부자리를 덮고 그 아이 베개를 보고 잠을 좀 한 2, 3일 잡았어요. 그 아이 죽은 아이의 방에서 그렇게 자면 혹시 꿈속에서라도 문득 나타나서 나한테 어떤 범인에 대한 힌트를 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꿈에 안 나타났고요. 오싹하진 않나요? 혹시 아무 이렇게 막 그렇지 안 무서웠어요? 사건에 집착하게 되면요. 피해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이야. 그 사람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은 나한테 끊임없이 뭔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고 피해자. 그런 거죠. 피해자. 예. 그래서 그 사건을 붙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수사를 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검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좀 한이 맺혀 있고 가끔씩 그래도 그 포천 인근에 갈 일이 있으면 그 현장은 사라졌지만 주변에 가서 그 아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초코파이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한 번씩 있다가 오고는 합니다. 지금은 공소시효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반드시 검거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 하시면 뭐 별일 다 당하셨잖아요. 칼에도 찔리고 뭐 옥상에서 떨어지고 뭐. 예. 근데 사실 좀 그런 일이 많으면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둔감해지잖아요. 아, 그게 이제 형사들이 좀 경계할 점이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죽음을 하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죽음에 둔감해. 죽음에 상당히 둔감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부분 본인이 막 수사하다가 그게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아 본인이 네, 그러면 그게 또 아유. 그거를 지켜보는 동료들 입장에서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에이씨 이런 게 굉장히 경계할 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죽을 고비 넘겨서 살았으니까 여벌 인생이라고 막 형사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여벌로 사는 인생이니까 뭐 걱정 없어 이러는데 세상에 여벌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극단적인 사례가 있으시죠? 그 업무 때문에 예, 있어요? 예. 아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그 같이 수사를 하던 아이고. 우리 그 강력 일반장이 스트레스로 경기도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을 수사해오던 수사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중압감을 견디지 못했을 것으로 동료 경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어떤 회한 같은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아픈 거는요. 죽은 다음에 이제 화장해서 후를 뿌려달라. 좀 돌아다니고 싶다. 뭐 그걸 볼 때 좀 많이 아팠어요. 이런 건 정말 국민들 많은 분들 알아야겠다. 근데 이런 그 이혼율이 상당히 뭐 40%나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형사님들 예, 아무래도 강력 형사들이 이거 진리인 것 같더라고요. 유행가 가사인지 모르겠는데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사모님들이 지긋지긋하신 거지. 그렇죠. 국경일 날도 집에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총각 형사들은 결혼하는데 좀 애로가 좀 있고요.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러고 아무래도 집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혼율이 사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김복준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이 책에 아이고. 요거 한마디만 좀 읽어보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경찰관은 죽으면 모두 천국에 갈 것이다. 남들이 하기 싫은 것, 더러운 것, 보기 싫은 것,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 썩은 시체를 만지는 영안실 염장이도 되고 타인이 위험할 때 목숨을 걸고 구하지 않으면 역적도 된다. 그래서 자의건 타의건 우리는 남을 위해 무한정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네. 근데 사실 퇴직하셨죠 지금은? 네, 퇴직했습니다. 막 형사 일 돌이켜보면 막 지긋지긋하시고 막 꼴도 보기 싫으시고 막 이렇게 막 그러실 텐데 그래도 지금 계속 또 범죄학 연구하시고 또 계속 그 은퇴 후에도 그런 네. 연구를 계속 하시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몸으로 체득하고 어떤 감으로 체득한 수사라는 게 완전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촉 같은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 수사인데요. 그것도 그런 거 등등을 좀 기록으로 남겨서 후배들이 조금 참고할 수 있다면 그런 그 그래서 기법. 연구하시는구나. 요즘에는 뭐 형사들이 과학 수사 안 하고 CCTV 없으면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근데 CCTV 없이도 검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없던 시절에도 다 했는데. 네, 그런 거 등등을 좀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뭐 제가 경찰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 시민 사회를 꾸리고 사는 이 가장 이 축복받은 이 문화적 삶을 향유하게 만드는 데는 우리 형사님들의 그렇죠. 수고가 아주 깔려 있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친일파 경찰이 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경찰에 대한 인상이 나빴고 순사 시절에. 네. 그냥 우리가 순사라고 부르고 그런 시절에. 근데 그 경찰이 사실은 긴 시간 너무 대접 못 받고 살았다고. 우리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오늘 도울 선생님 그래. 이런 얘기를 나 누구 편드신 거 처음 봤어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경찰도 권력을 사실은 누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닌데 네. 그런 오해 속에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경찰들의 그 윤리관이라는 이런 것이 상당히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측면이 우리나라 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수사과장을 하고 있을 때 직원들이 항상 들어와서 하는 질문이 견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요새 막 그런 말 너무 안 좋아. 견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개견찰? 개견찰을 써서. 견찰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생 자체가 일제에서부터 어떤 탄압의 상징이잖아요. 순사는. 그렇지. 거기에서부터 군부 독재 이렇게 이어지는 그때 우리 경찰이 부역한 결과가 후배들한테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최고의 백이니까요. 국민들 백으로 믿고 그냥 원칙대로 근무하다 보면 이제 경찰 도로 찾을 수 있겠죠. 요 세대. 네. 요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선업이 있다고. 그 네. 핍박받고 대접 못 받으면서도 뭔가 아주 죽으라고 자기 그 소임을 다 하면서 개인적인 그 삶을 돌보지 않고 공익과 대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는 새로운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헌신적 삶이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에게 그 좀 그런 윤리성이 좀 전달이 안 된, 적게 전달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선생님. 하여튼 그 트라우마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예지 이런 게 형사님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 내 강의를 요구하면 내가 한번 가드릴게요. 한번 저희 경찰학교에서 모시겠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항상 다짐하면서 실천하기가 힘든 게 또 사실 죽음이라는 게 확 와닿지 않은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을 한번 이런 거 가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48시간밖에 없다. 그러면 살 날이요? 네. 이렇게 가혹한 질문을. 이게 물론 내가 죽을 모르니까 행복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안다고 하면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한 48시간 남았다. 이틀. 예, 이틀. 저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저는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라. 그건 유치해. 그 형사님 앞에서 그렇게 무성의한 얘기를 남이 아니 나중에 편집하면 되잖아요. 아니 편집하면 되지. 아니 그럼 궁금하잖아요. 나는 궁금해서 그래.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틀간의 시간이 있다면 제 휴대폰에 한 2,000명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입력돼 있어요. 전화 한 번씩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전화. 그래서 목소리 한 번씩은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은요? 유치하지만 유치한 질문 한번 할게요. 왜? 선생님한테. 글쎄 나는 뭐 신화 쓰면서 갈 것 같은데.
끝까지 멋있어. 진짜 그럼. 아유, 하여튼 오늘 죽음에 대한 좀 깊은,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잘 죽는다는 게 과연 선생님 뭘까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뭔가 많이 남겨야 될까요? 아니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가족이 다 둘러보는 상황에서 예.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네. 불명예스러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고요. 저는 좀 다릅니다. 그냥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면 변사 사건이라는 변사체라고 그래가지고 부검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죽음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형사들이 다 들여다보게 돼요. 그거는 목숨이 다해도 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들끼리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주 누구한테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살면서 정상적인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 지탄받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가족들 보는 데서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죽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맞아요. 네. 워낙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건강하게 예. 앞으로 사시면서 후배들한테 예. 그 강력계 형사로서 살아온 삶의 그 가치 예. 이런 거를 계속 좀 잘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저도 그냥, 생각해봤죠, 스스로. 야, 나는 잘 죽는다는 게 뭔가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죠? 저는 무대에서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노래하다가, 바꾸라! 그게 최고로 잘 죽는 것 같은데. 최고지. 네. 제가, 네. 뭐 공직사회에서 순직이죠. 순직이죠. 하여튼 끝으로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돌이 많이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도울 선생님이 대중 속으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동안 꽃구름을 풀으셨어요. 좀 멀리 계셨는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서 네. 이 대중 속으로 이렇게 와주시니까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참 외길 인생 살았더니 이런 또 기회도 있네요. 제가 도울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도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는 게 제가 한 길만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자리 이거 저도 아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아주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